자, 유치진 작가님 작품이죠. 꼼꼼히 공부해와라 이거죠. 전국에 있는 연영과 입시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종 합격의 길잡이 윤쌤입니다. 오늘 분석할 작품 유치진 작가의 버드나무선 동리의 풍경입니다. 올해 한예종 2차 지정이곡이죠. 등장인물, 줄거리, 시대상, 주제, 상징, 작가까지 완벽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연기과, 연출과, 무대미술과 각 과별로 대비 방법까지 정리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끝까지 따라오십시오. 등장인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버드나무 이 작품의 등장인물은 세 그룹으로 나눠서 보시면 돼요. 자, 첫 번째로 개순내가 있습니다. 주인공 개순이 있죠. 16살 처녀고요. 서울로 팔려갈 운명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팔려간다는 걸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는 철없는 소녀입니다. 다음으로 개순이의 엄마와 할머니가 있습니다. 아빠는 노역에 나갔다가 죽은 걸로 추정돼요. 자, 다음으로 덕조네가 있어요. 덕조는 남자아이인데요. 작품에는 이름만 언급되고 등장하지 않습니다. 약초 캐러 갔다가 실종됐어요. 그리고 이 덕조를 찾아 헤매는 덕조 어머니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이웃들이 있는데요. 비중이 많지는 않아서 줄거리 보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줄거리 보죠? 자, 이 작품은 사실 줄거리랄 게 딱히 없어요. 극적인 갈등이라든지 사건이랄 게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풍경이 있죠. 제목도 버드나무에선 동리의 풍경이잖아요. 1930년대 찢어지게 가난한 농촌을 풍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풍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풍경은 개순내예요. 주인공 개순이 서울에 갈 준비를 하는데요. 머리도 감고 새 옷 입고 아주 신났습니다. 그런데 개순은 몰라요. 사실은 오늘 자기가 팔려가는 거거든요. 인신매매죠. 인신매매? 사람을 사고 파는 거죠.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면 어쩔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게 없고 개순이한테 먹일 것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딸을 누구한테 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야 먹는 입이라도 줄이고 개순이도 어디 보내면 최소한 굶지는 않을 거잖아요. 돈을 벌려고 파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파는 겁니다. 이게 작품의 첫 번째 풍경입니다. 두 번째 풍경은 덕조네예요. 덕조는 개순이 또래 친구인데요. 약초 캐러 갔다가 실종됐어요. 이 당시에 먹을 게 너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산이나 들로 나다녔어요. 나무 열매, 땔감, 약초. 그러니까 먹을 수 있거나 돈 될 만한 거는 주스러 사방팔방 다니는 거예요. 덕조라는 애도 마찬가지였겠죠. 문제는 이 애들이 절벽 같은 위험한 곳까지 갑니다. 절벽 같은 곳은 사람 손길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약초 같은 것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헛디뎌서 죽는 애들이 있었겠죠. 작품에서 덕조도 그렇게 죽은 것으로 추정돼요. 덕조네 엄마가 계속 덕조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그러다가 덕조 신발이랑 지게를 발견해요. 그걸 보고 덕조 엄마는 체념합니다. 덕조가 죽었다고요. 덕조의 죽음 역시 뭐 때문이죠? 네, 가난 때문이죠. 가난하지 않았다면 덕조는 절벽까지 올라가지 않았겠죠. 자, 이게 이 작품의 두 번째 풍경입니다. 그 밖에 자잘한 풍경들이 있는데요. 이웃 학삼 아저씨는 거름으로 쓸 개똥을 주우러 다닙니다. 심지어 개똥도 쓸만한 게 없대요. 동네 개들도 먹을 게 없어서 굶고 다닌다는 거죠. 자, 작품에는 또 어린애들이 나오는데요. 개순이 친구 두리와 명선 이런 친구들이 있고요. 엑스트라 같은 어린 꼬마애들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은 계속 일합니다. 약초랑 땔감 주스러 다니죠. 물 길러 다니죠.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 찾고 일거리 찾아다니는 거예요. 원래 애들이면 뭐 해야 돼요? 학교에서 교육받거나 뛰어놀거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인 거죠. 이것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풍경입니다. 또 특징적인 게요. 개순이네 할머니가 밥을 차립니다. 이제 손녀딸이 떠나가니까 마지막으로 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메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도토리랑 감자 으깨서 죽을 끓인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해주는 밥이에요. 그런데 그게 겨우 도토리랑 감자래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 손녀딸 쌀밥 한 그릇도 못 해줍니까? 이렇게 이 작품은 찢어지게 가난한 풍경을 담담하고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주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뭡니까? 핵심 키워드. 네, 가난이죠. 가난. 1930년대 조선 농촌의 참혹한 현실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게 1930년대예요. 우리나라는 당시 일제강점기였죠.
농민에 대한 수탈이 극에 달했던 시기예요. 한국사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일본이 1920년부터 30년대까지 산미 증식 계획이라는 걸 합니다. 산미 증식 계획. 식민지 조선에서 쌀을 증산해가지고 일본 내 식량 문제를 해결한다는 일제강점기 정책이에요. 그냥 일 겁내시키고 쌀은 싹 다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 조선 농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난하죠. 먹을 거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자식을 팔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당시 농촌의 상황을 그린 겁니다. 작품에서는 개순이 팔려나가죠. 그리고 덕조라는 아이가 죽죠. 이 두 가지 사건 다 가난 때문이에요. 당시 농촌 사회가 얼마나 가난하고 피폐해졌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던 거죠. 개순의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잘 읽어보면 개순이네 아빠는 노역을 나갔다가 싸늘한 시신이 돼서 돌아왔다는 대목이 있어요. 자, 이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 당시 일본 산미 증식 계획과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농업 수확량을 늘리려고 마을마다 저수지라든지 수로 같은 걸 지었거든요. 노동력 착취였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차출됐다가 죽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를 이어서 반복되는 거예요. 착취로 인해서 가난해지고 가난해서 가족을 잃게 되는 이 구조. 더 비극적인 건요, 이 사람들이 이런 고통에 무뎌지는 거예요. 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누가 죽고 누가 팔려나갔고 이런 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엄청난 이벤트가 아니에요. 누가 죽었는데 이번에 또 죽었구나. 누가 팔려갔는데 이번에 또 팔려가는구나. 이런 식이에요. 생각보다 담담해요. 고통에 많이 익숙해진 모습이다. 사실 그런 모습이 관객에게는 더 비극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일제강점기 농촌사회의 비극적 현실 고발,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다음으로 작품 속의 상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작품을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상징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드나무예요. 이 희곡의 배경이자 제목인데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작가는 굳이 버드나무를 썼을까? 버드나무가 무슨 의미일까?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제 분석을 나름대로 알려드리자면요, 버드나무는 동양에서 전통적으로 이별, 아쉬움을 상징하는 나무래요. 그 시초가 뭔지 궁금해서 더 조사를 해봤는데요, 버드나무가 대부분 물가에서 자라거든요. 옛날 중국에서는 손님이 떠나면 마을 초입이 되는 다리까지 배웅해 줬었대요. 다리는 개천에 있었을 거고 개천은 물가니까 버드나무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별을 할 때 그 근처에 있던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손님께 주었다고 해요. 버드나무가 축 늘어져서 손에 닿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버드나무 류자와 머물 유자의 음가가 같았대요. 그래서 손님이 떠나야 함을 알지만 더 머물렀으면 한다라는 의미를 넌지시 건네는 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작품의 정서와 비슷하죠. 개순의 엄마와 할머니도 개순이를 보내고 싶지 않지만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이별과 아쉬움의 정서가 버드나무에 녹아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선앙당이에요. 선앙당은 마을 신을 모시는 신당이에요. 각 마을마다 평화를 지켜주는 신을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민중의 소망이나 보호를 상징하는 공간인데요, 이 작품 속에서 선앙당의 의미는 좀 다릅니다. 선앙당이 있긴 있는데 이 공간이 주민들에게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죠. 누가 선앙당에 가서 뭘 빌고 소망하고 그런 장면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럼 이 있으나마나한 선앙당, 무엇을 의미할까요? 제가 분석하기에는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그럴 희망조차 없는 거죠. 현실이 너무 가혹하니까 믿음조차도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배고파 죽겠는데 기도하면 밥 떨어지냐? 밥 먹여주냐? 이런 마인드죠. 그래서 이 작품에서 선앙당은 그 어떤 것도 지금 우리 마을의 상황을 바꿀 수는 없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상징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작가 분석해 볼게요. 작가 유치진 선생님은 우리가 꼭 알아야겠죠. 유치진 선생님에 대해서는 공부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요, 사실 입시생 수준에서는 사실주의만 알아도 됩니다. 유치진 선생님은 우리나라 연극계의 리얼리즘, 즉 사실주의의 근본을 확립하신 분이에요. 유치진 선생님은 일제강점기 일본 유학을 하실 때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요, 당시 입센의 희곡에 크게 감명을 받으셨다고 해요. 입센 같은 사실주의 작가와 작품들을 공부하면서 연극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서 사회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셨던 거죠. 유치진 선생님이 활동했던 시기가 1930년대였습니다. 극심한 일제의 수탈 때문에 조선 농촌이 완전히 피폐해진 시기거든요. 비참한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던 거죠. 자신이 목격한 가난,
빈곤, 사회구조의 모순, 일제의 수탈 이런 것들을 연극 무대 위에 그대로 옮겨와서 고발하고 증언하는 것이 우리 유치진 선생님의 스스로의 사명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이 작품은 그런 유치진 선생님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희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밖에 유치진 선생님의 소, 토막 같은 대표 작품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예종에서는 어떻게 활용될지 전공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연기 전공입니다. 기본적으로 사실주의 작품이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있긴 있는데 또 지정대사로 시킬 만한 긴 대사가 많지는 않아요. 거기에 사투리가 좀 있고 남자 인물의 대사가 거의 없죠. 그래서 지정대사로 나오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만에 하나 이 작품이 지정대사로 나온다면 툭툭 던지듯이 자연스럽게 쳐야 되고요. 혼자 하는 대사가 없죠. 말하는 대상, 즉 상대방이 누구인지 듣는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설정하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응답 관련해서는 이 작품의 작가가 누군지 시대적 배경이 언제인지 단순하게 물어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치진 선생님 그리고 대표 작품들 상식으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출 전공입니다. 번안 또는 각색을 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이 작품의 인물, 설정, 주제 이런 것들을 유지하되 오늘날 대한민국에 맞게 각색을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 작품의 주제가 되는 가난, 빈곤과 같은 문제를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맞춰서 각색을 한다? 이건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인신매매 설정도 조금 어렵죠. 뭐 불법이 아닌 이상 개연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현재 시제로 단순하게 옮겨오는 발상은 공감을 얻기 어렵습니다. 자, 대안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에도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난, 빈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은 어딜까? 가난 때문에 인신매매가 있는 곳은 어딜까?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자,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을 읽고 북한을 떠올렸어요. 북한 농촌에 관한 뉴스를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도 굶어 죽는 사람이 많대요. 인신매매도 많이 한다고 하죠. 가을 추수기가 되면 지도층에서 곡식을 싹 다 가져간대요. 농부들은 열심히 일해도 먹을 게 없죠. 이 사람들한테 희망이 있을까요? 자, 생각해보면 이 작품 속 등장인물들이랑 똑같죠. 저라면 이 작품을 가지고 오늘날 북한의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북한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한 인권 유린, 북한 지도부의 가혹한 탄압 이런 것들을 고발할 수가 있잖아요. 또 북한 문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떼려고 해도 뗄 수가 없어요. 통일, 평화, 인권 이런 내용은 보편적인 주제잖아요. 작품을 보게 될 오늘날 대한민국 관객에게도 의미가 있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각색, 번안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세요. 오늘날 대한민국 관객에게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면서 그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방식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무대미술 전공입니다. 일단 작품의 시각화를 대비해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 가난한 농촌에 대한 레퍼런스 시각 자료들을 좀 찾아보시고요. 수탈로 가난하고 피폐해진 동네의 풍경,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 레퍼런스 자료를 찾아서 눈에 좀 담아놓고 좀 스케치 연습도 해보시면 좋을 거예요. 다음으로 이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오브제 두 가지에 대해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버드나무죠. 만약에 이 희곡을 시각화하라 라고 한다면 이 버드나무의 존재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버드나무도 표현하기에 따라 다르잖아요. 잎이 많은 버드나무인지 노란빛으로 물든 버드나무인지 잎이 다 떨어진 버드나무인지에 따라 느낌이 다르잖아요. 일단 작품에서는 계절적 배경이 늦가을이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잎이 다 떨어져 가는 버드나무일 것 같아요. 그리고요, 앙상한 버드나무가 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이 작품의 분위기랑도 딱 맞아떨어질 수가 있겠죠. 이런 디테일 살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작품의 선앙당도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냥 돌 무더기를 쌓아 놓을 것인가? 아니면 조그만 건축물처럼 그릴 것인가? 관리가 잘 되어 있나? 아니면 아무도 눈길조차 주지 않아서 으스러져 가고 있나? 그럼 그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고민해 봐야겠죠. 자, 기본적으로 작품에서 선앙당은 쓰임이 없죠. 그렇지만 작품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마을신의 존재가 있긴 하지만 아무도 거기에 기댈 수가 없다. 이런 걸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앙당을 만들어 놔야 할지 여러분이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버드나무 선 동네 풍경 완벽하게 분석해 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추가로 분석이 필요한 희곡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윤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